우리 국민들이 개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현직 대통령이 부당한 권력 연장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막 군대를 끌고 나와서 억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아주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역대 헌법 개정에서 한 번도 우리 국민이 주체가 돼서 참여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재헌헌법 만들 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참여했나. 이승만 독재를 끝내고 4.19 혁명을 했지만 그 헌법에 우리 국민이 참여했습니까? 못했어요. 87년에 60민주항쟁을 했지만 우리 국민이 참여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 희생의 과실이라고 할 만한 헌법 개정은 정치인들이 도로 가져간 겁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우리가 87년에 민주항쟁 해갖고 그렇게 얻어냈는데 그 이후에는 왜 우리가 참여를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87년 헌법을 이제 개정할 때 그 당시에 실세였던 그 전두환 노태우 쪽 세력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 씨 그 세력이 네.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서 협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4명이 8명이 정치회담을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만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아니, 87년에 그렇게 국민들이 뜨거웠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여기 같이 네. 못 앉았네요. 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헌법이 국민을 위해서 바뀌지 못한 겁니다. 아니 그럼 쌤 여기서 이렇게 뭐 8명이나 모여서 뭔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럼 이 당시에 헌법을 뭐를 바꾸는 게 최대 쟁점이었습니까? 뭐를 바꾼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72년 유신헌법 이후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선제. 투표로 그게 보내요. 가장 큰 직선제. 몫이었고 그다음에 또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좀 놀라실 텐데 앞으로 대통령을 몇 년 하고 네. 임기를 몇 번 하느냐로 싸웠어요. 놀랍게도. 그때도 단임제냐, 중임제 중임제.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메커니즘, 정치 구조나 메커니즘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87년 헌법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개헌 당시에 이게 되게 의미는 있었지만 사실 지금 시대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 사실 좀 성숙기로 가느냐 쇠퇴하느냐의 갈림길 같기도 하거든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 내용 자체가 고칠 게 많은 헌법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래도 이 87년 헌법은 그 전보다는 제대로 작동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 점인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87년 헌법화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거의 양도하다시피 하는 그런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거만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와는 착시 현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 헌법을 고친다면 최소한도 이 현행 헌법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정치인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만든 헌법이니까 정당성을 또 높이려면 국민이 참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주도하고 국회가 돕는 식으로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뭔가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게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온라인 투표, 인기 투표 같은 그런 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직접? 해갖고도 안 될 것 같고 다 투표할 수 없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한두 개 들어드리면 네. 여러분 남아공 아시죠? 네. 남아공은 오랜 세월 동안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해서 그 분란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만델라가 석방된 이후에 이제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포괄적인 성격을 갖게 하고 누구나 개헌 과정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개헌에 관련된 정보를 다 오픈시키는 그런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남아공 사람들은요 이 헌법을 그래서 자기들의 새로운 국가의 영혼이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출생증명서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여러분이 재밌게 생각. 아까 석천 씨가 말한 그 온라인
그게 대표적인 게 아이슬란드사래요. 아이슬란드. 온라인이. 아이슬란드가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아이슬란드도 심각한 재정 경제 위기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정치인들이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전혀 환영할 만한 게 못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정치인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겠다 해서 직접 나서야 되겠다.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네, 솥도 들고 나오고 냄비도 들고 나오고 그래서 그걸 두드렸어요. 어머. 그래서 이른바 이게 프라이팬 냄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집권당이 선거에서 졌어요. 져서 새로운 집권당이 들어오면서 개헌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민 포럼을 만들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시민들을 1,200명을 선발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단체 대표들 300명 합쳐서 총 1,500명이 거기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정한 게 뭐냐면요. 아이슬란드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 정한 가치가 인테그리티, 인격의 일관성, 평등, 존중, 정의 이런 가치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정치인들 완전히 배제하고 의사, 변호사, 목사, 예술가, 농부, 언론인, 수학자 그 25명으로 헌법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제안이 360개 그리고 3,600개 이상의 코멘트가 접수됐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네. 왜? 안 시켰어요. 국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왜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총선거에서 이 개헌을 추진하던 정당이 졌어요. 그 개헌안이 표류되게 버렸습니다. 어이구.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네,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걸 그래서 아예 결과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슬란드의 국민 참여 개헌 이거는 날아갔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6년 총선에서 다시 정치인들이 배제하고 이번에 시민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번 낙태 문제,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14개의 테이블별로 하나씩 토의를 해서 국민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아이슬란드의 이 헌법 개정 실험을 우리는 크라우드 소싱 개헌이라고 불러요. 이야.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영감을 줬습니다. 아, 헌법을 저렇게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만들 수 있구나. 그 기술적 수준이 마련된 겁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죠. 네, 요즘에. 이분이 1937년 9월 17일 날 그 헌법의 날에서 연설을 했는데 헌법은 법률가가 쓰는 계약서가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문서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은 그 헌법으로 운영되는 국가와 국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서로를 대접해가며 살 것인가 이것을 희망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종의 사회계약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국민이 등장했다고 믿어요. 과거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주눅이 들어있고 위축돼 있고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젊은 국민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보니까 전혀 주눅 들지 않았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네. 자기가 주인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넘쳐나기 시작한 이 새로운 국민들, 이 국민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열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우리도 좀 뭔가 해서 이렇게 좀 으쌰으쌰해서 네. 다 같이 국민이 좀 힘 좀 합쳐서 뭐 좀 해보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좀 움직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주권, 국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그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의 무게감이라든지 책임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017년도에 탄핵 정부 이후에 국민이 직접 다 참여해서 헌법을 이 새 시대에 맞게 고쳤더라면 이번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가 1919년에 3.1 독립혁명이 있었고 1960년에 4.19 학생혁명이 있었고 1987년 6월에 시민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사이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2024, 25년에 주권자 혁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적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헌법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어떤 헌법적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그 순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이 상황이 잘 진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헌법을 재정비할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또 헛되게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헌법적으로 생각하는 헌법적 시민이 돼야 한다. 즉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주권자다. 이런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헌법적 시민이 돼서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자. 이런 말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